안 보여요? 이 PPT 파일 보이나요? 보입니다. 예. 그럼 됐어요.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운 지가 4354년.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 말로는 우리는 하나다, 뭐 동족이니, 핏줄을 같이 타고난 하나의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군대에서는 북한은 주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제가 아까 그 예를 들었던 그 역사문화교육연구원이라는 단체에 그 북한헌법을 강의해달라 해서 이런 것부터 먼저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저도 말 중에 자꾸 북한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없죠. 북쪽에 있는 한국이라고 줄여서 북한이라고 하는데 이 북쪽 사람들 이거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만약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남조선 우리를 보고 남조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별로듯이 이 남조선이라는 것은 한반도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을 남조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만나서 서로 이야기할 때는 남쪽, 북쪽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름부터 좀 제대로 썼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요, 공화주의 국가다. 합했는 합성 거죠. 민주공화국이다. 근데 이름은 대한하거나 대한민국으로 해야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이 왜 틀렸느냐? 이거는요, 한이라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만에서 한을 따왔잖아요. 그런데 그 크다고 해서 대한이라고 붙인 거고, 민국이라는 것은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으로 했다가 상해 임시정부의 재헌헌법을 만들면서 민국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것은 민국이라는 것은 제국이 아닌 민국이다. 백성을 위한 나라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국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이나 대한으로 부르는 게 맞다. 그리고 조선헌법 제1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그렇게 시작하죠. 전체 조선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북쪽을 부를 때 조선이라 하거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렇게 다 부르는 게 맞죠, 사실은. 그런데 조선이라 해도 좋고 우리는 대한이라 해도 괜찮은데 한국인이 남한이니 북한이니 남조선이니 북조선이니 이렇게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름을 좀 제대로 찾자. 그런데 지금은 그냥 다 한국이라 남한 북한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거는 고쳐야 될 일인데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북한이 우리나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사람들이 있는데 1991년 9월 17일 남북이 함께 유엔에 가입했습니다. 코리아로 고려로 코리아가 아니고 고려로 이렇게 고려로 코리아로 발음 비슷하니까 뭐 그렇게 불러서 유엔에 가입한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제가 학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북한이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뭘 가르치냐 하면은 고등학생들한테 그 윤리도 가르치고 사회도 가르치고 역사도 가르치고 이런 걸 했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민주주의라 했다가 학생들한테 막 항의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북한이 민주주의입니까? 어떻습니까? 북한이 민주주의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오픈 선생님. 네?
북한이 민주주의입니까? 아닙니까? 사회민주주의 국가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예? 참, 뭐? 사회주의 국가 이렇게 저희가 배웠던 거는 이제 예.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사회주의 예. 국가다 이렇게 배웠죠. 근데 이제 사회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야 되나요? 자, 아까로 돌아가 볼게요. 예. 자, 조선민주주의국. 인민공화국이다. 뭐라 그랬어요? 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러니까 민주주의입니다. 네. 맞죠? 네. 근데 뭐가 문제냐? 남쪽에도 민주주의고 북쪽에도 민주주의다. 그러면 어느 게 맞느냐? 이 민주주의를요, 사람들이 하나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남쪽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고, 그죠? 네. 북쪽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가 어떻게 다른가? 부르주아는 자본가를 부르주아라고 하죠. 자본. 그러니까 생산수단을 공유한 사람들을 부르주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를 보면 체제가 그렇습니다. 사실 유명한 사람들, 그 전직이 뭐 국회의원, 장관, 변호사, 의사, 판사 이런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체제를 보수적인 언론이나 수구 세력들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지난번에 그죠?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없습니다.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하는 말은 있어도 자유민주주의라고 억지로 끌다 붙이는 것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선에서 민주주의는 어떤 거냐 하면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노동자, 그러니까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력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인데 이 노동자들이 독재를 하는 사회다. 독재하면 으시시하잖아요. 히틀러의 독재, 뭐 김일성의 독재 이런 걸 생각해. 독재는 엄청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독재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기독교 신자들은 독재 좋아하죠. 무슨 소리는 할지 모르지만은 천국이 한테 한국이 촛불 민주주의 혁명으로 일어나고 여러 가지 정치적 격동의 정치를 겪은 그 나라인데 좀 정치 축제가 없는 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정부회가 그 정치 축제의 전형을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그걸 좀 준비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축제는 그 돈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문화예술인들이 그만한 그 노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청이나 인력 정보를 제안하고 그 아리랑 민주주의 정치 축제랑 기획안 해가지고 하여튼 뭐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 뭐 질문하는 거죠? 아니 저희 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요? 막상 최종적으로 예 하세요 이제 이사장님. 예.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은 그 하나님이라는 그 신, 그 뭐 삼위일체를 이야기를 하거나 뭐 예수가 신이 아니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천국은 왕이 누구냐 하면은 그 하나님이 왕이죠. 하나님이 절대자로서 통치하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자들은 이상하게 독재라 하면 치를 떨죠. 그리고 사유와 공유도 공유를 기독교는 공유가 원칙인데 사유를 엄청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프롤레타리아는 노동자들이 독재를 하는 나라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설명을 그걸 이거를 또 똑부러지게 설명을 못해요.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조금이라도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어떤 뜻인지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걸 규명해가지고 아 그게 프롤레타리아 독재구나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리고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공산당 선언을 읽어보신 분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공산당이라면 이를 갈잖아요. 그건 정말로 마귀들이고 이 지구상에 있어서 안 될 존재들이다. 그런데 공산주의,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공산주의 원론은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한 대로 받는 것,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한 것대로 필요한 것을 받아서 사는 사회다. 천국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천국의 세계는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한 대로 받는 것. 공산주의의 이념은 그런 겁니다. 그게 공산주의의 이상이고 그 초기의 공산주의 사회들, 공상적 사회주의라는 사람들은 그런 공산주의를 꿈꾸다가 다 숲으로 돌아갔고요. 지금도 러시아나 옛날 소련이나 지금의 중국이나 러시아, 쿠바나 북한이나 이런 나라들이 공산주의를 지향했지만은 공산주의는 가지도 못하고 중간 단계가 사회주의예요. 공산주의가 아직 되기 전 단계를 그러니까 경제 체제로 말하면은 자본주의 공산주의 혹은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게 맞고요.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은 민주주의는 전제군주제, 독재 이거하고 전제군주제, 군주제와 민주주의 이렇게 봐야 상반된 반대 개념이고 민주주의는 공산주의 경제체제로 말하면 자본주의 사회주의 혹은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렇게만 해야 맞는데 유럽에는 보면은 사민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사회민주주의.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정치체제로는 민주주의 갖다 붙인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공산주의 이념이 좋긴 좋은데 현실적으로 인간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자본의 세계에서 어려우니까 민주화 사회주의를 붙여가 사회민주주의 그래서 사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거잖아요. 북한 민주주의 맞죠? 그 설명하는데 아이들한테 한참 걸렸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 아니라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여튼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니까 수업하기 이런 질문 나오면 학생들한테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요. 조금만 잘못했다가 뭐 갑자기 이상한 선생이다. 국가보안법 자기 아버지가 뭐 안기부나 국정원에 있는 사람들 옛날에는 안기부였죠. 안기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언제 소리 소문 없이 잡혀갈지도 모르잖아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거 북한헌법 제4조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4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여기서 나오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 자유민주적 하는 이 말을 그 수구 세력들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헌법 130조를 다 읽어봐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없고요. 그리고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가 우리나라 촛불 대통령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평화정책을 수립했는지 이 통일을 위한 정책 그러니까 통일 방안이 김영삼 대통령 때 만들어놨는 그대로예요. 아무도 안 바꿨어요. 자, 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그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한다. 이거 안 지키면 어째 돼요? 반역자가 되는 거죠.
근데 박정희는 이거 안 지켰다가 어떻게 됐어요? 대통령 됐어요. 그렇죠. 대통령 되고 지금 죽어가지고도 국립묘지에 묻혀 있다. 그죠? 네. 예. 전두환도 이런 짓거리 했는데 아직 지금 골프 치고 돌아다니잖아요. 정치적 중립 안 지켰는데 헌법 안 지키면 뭐야?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따구 소리를 하고 있어요. 사법부에 있는 놈들이. 6조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를 보장한다. 이게 진짜 문제투성이에요. 이대로 하고 있느냐. 조금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 보세요. 헌법 69조에 보면요.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선서를 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부터 먼저 나오죠.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 문화의 장달에 노력함으로 하여 대통령으로서 그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거 안 지키면 위헌이죠. 네. 박근혜처럼. 참 대책 없는 사람이 역적. 박정희는 이런 선서를 할 자격이 있습니까? 지가 헌법 안 지켜놓고는 이 헌법 선서 이렇게 또 바꿔가 또 지가 또 선서하고 대통령 되고 또 바꿔가 안 지키다가 저 다른 그 보상을 받는 거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키고 있느냐? 참 이 사람 나는 생각하면 좀 왜 말부터 그렇게 앞세우는 차라리 말을 안 하면 좋겠는데 말을 너무 잘해요. 근데 박근혜가 말했는 화법 중에서 유체이탈 화법 들어보셨죠? 네. 예, 유체이탈 화법. 근데 또 닮았어요. 어떻게 닮았는가? 우리가 이 처음에 시작할 때 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뭐 정인이 공정인이 하는 이런 말들 보면요. 참 저 사람이 말을 나무 이야기 하듯이 유체이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엉뚱한 소리 한번 할게요. 1조라는 돈이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뒤져가 찾아보니까 1조라는 것은 1억의 만배, 1억의 만배. 하루에 55만 원씩 5,000년 동안 쓸 수 있는 돈. 1%의 초저금리로 1년 이자만 100억. 은행에 넣어놔도 1% 이자를 1% 받아도 100억을 받는 거예요. 가만 앉아. 하루에 2,740만 원씩 써도 원금은 손도 안 대고 그대로 있다. 하루 100만 원씩 써도 2,740년 쓸 수 있다. 5톤 트럭 한 대에 1,000원권을 450만 장 실을 수 있다. 1조 원을 차에 실으려면 5톤 트럭 22대가 필요하다. 1,000원짜리를 가로로 이어 놓는다면 서울, 부산, 경부 고속도로를 19번 왕복할 수 있는 금액이고 차곡차곡 쌓는다면 백두산의 4배, 에베레스트의 1.26배의 높이가 된다. 굉장하죠. 1조가 그렇습니다. 자, 이건희 돈이 얼마였어요? 죽기 전에. 우리나라 1조 원 부자가 1조 원 이상 되는 사람 부자가 45명이랍니다. 맞네. 이건희의 상속 재산은 26조. 상속세만 15조 원을 내야 되는 게 이 사람은 얼마 가져갔어요? 죽을 때. 아무것도 없죠. 한 푼도 못 가져갔죠. 왜 제가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꺼냈는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만나고 돌아오면서 처음 했는 소리가 뭐냐 하면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 여러분들 이거 들으면 기분이 어땠어요? 저는 정말 수치스럽고 이런 대통령,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구나 하는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저 사람이 정말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보통 국민의 자질이라도 있는가? 뭐예요? 이 미사일 지침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 정부가 일정한 성능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하지 않겠다고 대외적으로 약속한 미사일 정책 선언입니다. 조약이 아니에요. 1979년 박정희 정권 때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제공받기 위해서 이런 지침을 해가 미국의 허락을 받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은 고려 원나라 때 있잖아요. 그 다음 왕이 될 세자는 원나라에 가서 원나라 황제한테 가가지고 책봉을 받아왔죠. 네. 결혼을 원나라 공주하고 결혼해서 부마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름을 충자를 붙였잖아요. 충열왕, 충혜왕, 충수왕 어쩌고 하는 것은 우리 임금의 나라 상국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충자가 붙은 거예요. 그렇죠? 참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미국에 가서 이렇게 책봉받는 듯한 이런 말들하고 당선되면 미국부터 가서 아련하고 돌아오는 같은 그런 느낌이 참 자존심 상해요.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고 민주주의 국가인데 이거 뭐 미사일을 우리가 몇 미터 500m인데 지금 500m 네 차례 개정해가지고 500m 이상은 만들지 않는다, 못 만든다 하는 걸 스스로 해가 미국의 허락을 받았는 건데 이거 이제 종료됐다고 허락받았다고 아주 좋아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이게 선물이라고 갖다 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런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미국을 혈맹이다, 천사의 나라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2020년 대한민국 국방예산은 50조 1,521억 원인데 조선의 47배나 됩니다. 국방예산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군이요 28,500명. 2021년에 방위비 분담을 1조 1,833억 원을 미국에게 갖다 바칩니다. 아까 내가 왜 1조라는 말씀 드렸는지 아시죠? 네. 네, 1조가 얼마인데 1조 1,833원이 아닙니다. 자, 한번 보세요. 카투사 주둔 비용, 공공요금 감면 비용, 각종 미군기지 정비 비용 이거 해서 5조 4천억 원 1년에 토지 비용 정업평가분을 포함해서 연간 6조 4천억. 지난 10년간 미국으로부터 사들인 무기 구입비가 10년간 36조 원입니다. 뭐예요? 이거 봉이죠, 사실은. 그런데 미국이 왜 와 있느냐? 중국이나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군이 와 있다. 이 말 고지 들립니까? 여러분들 미국은 군사력으로 세계 최강국이죠. 우리나라는 몇 등쯤 됩니까? 군사력으로 하면 세계 6위라 그래요. 6번째. 근데 북쪽에 조선에도 그러면 북쪽에 조선도 중국이나 러시아군이 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있습니까? 없어요. 북쪽에는 외국 군대가 절대로 없죠. 있을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내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국 식민화 교육을 받은 친일 세력들은 그들이 만든 교과서 껍데기만 한국 사람이지 미국에서 교육받은 사람 미국식 사고
일본에서 친일 교육 받은 사람은 일본식 교육 받은 사람, 일본 사람, 껍데기는 조선인데 머릿속에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은 전부 미국이고 일본이다. 이런 이걸 교과서를 만들어낸 게 국정교과서라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친일 교과서. 그러니까 친일 사관에 의한 역사 해석을 한 학자들이 만든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고 정부가 정체성에 맞는 교과서를 국정으로 정했죠. 국정교과서. 자, 국정교과서라는 것은 그런 뜻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교과서 종류가 3가지가 있다 그랬죠. 국정교과서와 거민정교과서와 또 하나는 자유발행제. 그랬죠? 네. 자, 후진국일수록 어떤 교과서를 쓴다? 국정교과서를 쓰는 거예요. 북한이나 뭐 지금 세계 몇 개 나라 정도가 국정교과서를 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하려고 그러다가 정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한테 엄청 싸웠죠. 그래서 정교조는 아주 미운 살이 박혀가지고 그때 법의 노조로 이렇게 취급당하고 해직시키고 이렇게 했죠. 지금은 거민정 교과서입니다. 우리는 초등학교는 국정이지만 중학교부터는 거민정 교과서라 그래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거민정 교과서를 채택할 것을 승인해줘야 통과돼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거민정 교과서 선정위원회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지금은 대부분이 검정 또는 인정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출판사가 만들어 놨는 것을 국가가 허락해주거나 인정해주거나 그런 교과서가 거민정 교과서죠. 자, 그런데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머릿속에 일본이 문화선진국, 조선은 엽전이다. 조선 사람은 없이는 이겼을 때 엽전이라 그랬죠. 그런 가치관, 사고방식을 머릿속에 세뇌를 시켜가지고 오늘날 일본이나 북한을 미워하면 저 사람 사상이 빨갱이 이상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트럼프 한국이 미국에 훨씬 더 많은 방위 분담을 미국에 분담금을 더 많이 내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약 82년 동안 그들을 도와왔다. 주한미군은 32,000명, 사실은 28,500명인데 주둔시키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어프로브를 하는 말이 승인한다, 허락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허락 없이는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말 듣고 우리나라 정치인들, 언론인들이 그냥 펄쩍 뛰어야 될 텐데 그냥 유야무야로 넘어갔어요, 대충. 이게 식민지가 아니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사실.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남의 나라 주권국가에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이걸 보고서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정말.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이야기죠. 한번 볼게요. 자, 대한민국과 조선은 군사력으로 봐서 대한민국은 세계 6위라 그랬습니다. 군사력으로 보면. 그리고 조선은 25위예요.
맞붙으면 떡이 됩니다. 그죠? 상대가 안 되죠. 세계 6번째 군사 대국가 25번째 나라. 근데 북한은 핵이 있잖아요 하는데 여러분들 북이 조선이 한반도에 핵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왜요? 같이 죽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요. 그거죠 바로. 핵 한 방울 어디 떨어뜨리냐. 예를 들어서 서울에 떨어뜨렸다. 아니면 부산에 떨어뜨렸다 해도 한반도 전체는 핵 방사능 오염 지역이라서 사람이 거의 살 수 없는 지역이 때문에 근데 핵무기를 한반도에 쓸 수 없다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죠? 네. 왜 만들었냐? 미국 놈들 너 까보면 덤벼라. 이거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구 언론들, 수구 정치인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남한에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맞아요. 정신없는 소리죠. 누가 그런 자살골을 하겠어요? 그거는 그냥 뭐 미사일 몇 방 떨어뜨려가지고 그게 도시 하나가 없어진다 이런 것들은 세월이 지나면 조금 다시 원래 원상 회복되는데 이거 체르노빌 원자력이나 원자력 발전소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났을 때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저 핵이라는 것은요 회복 불능이에요. 수십억, 수백 년 내지는 수천 년이 돼야만이 제대로 돌아올까 말까 하는 이런 무서운 게 핵인데 핵무기를 가지고 동족을 그거는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이거 제가 찾아보니까 군사력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또 미국의 세계 최강국인 미국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지켜준다 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인지 저게 뭐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3개월 만에 바로 사드가 성주에 배치됐습니다. 그죠? 사드 왜 있습니까 지금? 미국의 양심적인 지식인들 또는 관리들 중에는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미국의 동남아시아의 견제를 하기 위해서 동남아시아 그 세력 패권을 위한 방어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미군이 한반도에 있다. 사드도 마찬가지예요. 사드가 뭐 할 건데요, 우리. 중국 견제예요. 네, 북쪽이 우리 없애지 않으려면 한반도에 그게 얼마나 정확한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 전자파라는 게 상상을 초월하는데 성주 사람들이 지금 그 옛날에 이명박이랑 박근혜 때 그냥 농민들 농산물값 제대로 받겠다 할 때 막 이렇게 막 그 사람들을 짓밟고 폭력을 행사하던 그 모습을 지금 성주인데 언론들 지금 하나도 제대로 보도 안 하잖아요. 정말로 진짜 문재인은 역사에 죄 지은 거예요. 촛불이 만들어준 역사의식이 있으면 저렇게 못하죠. 자기가 누구 때문에 대통령이 됐는데 그러면 그렇게 간절히 민주주의를 원하고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당당하게 좀 살자고 뽑아놓은 사람이 석 달 만에 그냥 사드 배치하고 이번에 왜 갔습니까 미국이? 김정은이도 미국 대통령한테 갑니까? 김정은이는요 너그 같은 쓰레기는 오지도 마라. 그러면 제3국에서 하자. 걔가 그 사정하다시피 싱가포르인가 어디 가가 만났잖아요. 그죠? 참 대조돼도 너무 대조가 되는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은 연간 30조가 든다 그러더라고요. 이 분단 비용, 분단 유지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계산은 이 사람은 아주 부분만 계산해 놨더라고요. 통일이 되면 북은 130만, 남은 60만, 군인만 190만 명, 100만 명이 감축이 된다면 남북 군인들을 1년에 2천만 원씩 소득을 올리면 부가가치가 20조 창출된다. 이런 계산해가지고 분담 비용을 30조를 연간 30조를 잡았던데 어디 이거 뿌리겠습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참 이 분단이
기가 막힙니다. 동족이 원수가 되어서 서로 죽이겠다고 무기 만들고 미국에다가 10년간 36조를 무기를 사들이고 그 사들이는 무기조차도요. 그 무기 전문가들 이야기들을 같으면 미국이 그 시효가 다 지났는 거 구닥다리 그런 그런 그 무기를 사온답니다. 폐기 처분해야 될 거. 그걸 사오고 대신 기술을 뭐 가르쳐 준다든가 뭐 그러던데 처분이 없죠. 분단을 누가 시켰어요? 우리나라 분단시킨 장본인이 누굽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미국과 소련이요. 미국이요. 미국과 소련. 소련. 예, 역시 또 다른 분은 그보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 일본? 일본. 중국. 중국? 일본이 정답이에요. 그 한번 봅시다. 역사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일본이 패하고 나서 그죠? 이 성전국인 미국과 소련이 신탁 통치를 하자 어쩌다가 하다가 결국은 뭐가 됐어요? 반반 쪼개가지고 38선을 경계로 해서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군이 우리 차지하자 닦아먹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만약에 식민지가 아니었다면 분단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단의 1차적인 원인은 뭐예요? 어느 나라예요? 일본입니다. 이거 참 기가 찰 노릇이었죠. 이 철천지 원수가 돼야 될 북한이 우방국이에요. 이거 해방 정국에 아마 오늘 강의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국정교과서 세대들이죠. 그리고 현대사를 거의 안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거꾸로 읽는 세계사, 운동권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거꾸로 읽는 세계사 이런 걸 읽으셔가지고 안 그러면 박세길 씨가 쓰는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정도 읽으면 이가 갈릴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 정도가 됐느냐. 도대체가 뭐냐. 일본이 원인 제공을 했고 거기다 밥숟가락을 가지고 덤빈 게 미국이죠. 자, 식민지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면서 카이로 회담, 45년에 포츠담 회담 이렇게 해서 이거요. 스탈린은 한국은 마땅히 독립되어야 된다. 루즈벨트는 40년간 신탁 통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느 쪽이 조금 더 우리 민족에 유리한 말을 했느냐? 소련이죠. 이때는 소련이라 러시아가 아니고 그죠? 소련이죠. 네. 예. 미국은 그러면 신탁 통치를 40년 하자. 그걸 이제 양보 소련 때문에 양보하다가 5년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정치 세력들이 사회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 계열 이 미국식 민주주의 계열 이런 게 있었는데 자 그때의 이승만을 비롯한 이 친일 세력들은 반탁은 외국이다. 애국이다.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것이 애국이다. 매국이 아니고 이거 잘못 써졌네. 자, 애국? 예, 애국이고, 그죠? 친미고 애국이고, 찬탁은 매국이고 진소고. 그래서 신탁 통치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탁 통치 반대 운동 그렇게 극렬하게 했잖아요. 나라가 그냥 이때는 자, 이 현대사를 자세히 조금만 볼 것 같으면 왜 대한민국이
분단이 되지 않을 수 없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분단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뭐겠어요? 이념 대립. 네, 국가보안법과 빨갱이가 필요한 거겠죠. 이때 이승만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소위 이 통일 정부를 고대 하나 여의게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해야 한다. 1946년 6월 3일 이승만이 정읍에서 했는 발언이라 그래서 정읍 발언이라고 말합니다. 네,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에서 초대 주석을 했던 초대 대통령을 했던 이승만은 권력에 대한 야망이 우리가 상상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죠. 우리 순진한 백성들은요, 도대체 재벌이나 자본가들 또 권력자들 보면은요, 설마 그렇게 나쁜 짓을 하겠나 하지만은 상상을 초월한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엄마가 정말 어렵게 아이들을 그냥 자기 배를 굶주려 가면서 아이들 먹여 키우고 이렇게 키워 놓으면은 그 자식들이 다 부모 생각하고 효도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 재벌 자식들은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형제지간에 서로 소송하고 재산 뺏기 위해서 그런 거 예사로 하잖아요. 그죠? 이게 돈이 무엇인가? 아이들요, 중고등학생들한테, 여학생들한테 그 꿈이 뭐냐 하면 나이팅게일이 될 겁니다. 백의의 천사가 될 것입니다. 돈 좀 벌면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자선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부자가 안 돼봐서 모르는 소리죠. 순진한 소리. 돈이 있는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돈 없는 사람은 그런 욕심을 안 부리죠. 제가 태봉고등학교를 세울 때 같이 설립팀장, TF팀장을 맡아가지고 만났던 사람 중에서 경남에 있는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우리 자식들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겠나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신념이 그거였어요. 이 돈이 많으면 머릿속에 생각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돈 많아도 참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돈이라는 것은 그런 거고 권력도요 가지고 있으면 이승만이 했는 짓은요 킬링필드 영화를 보시는가 모르겠는데 이승만은 100만 이상을 학살한 학살자입니다. 사실은 뭐 멀리 볼 것도 없이 제주 4.3 항쟁 얼마를 죽였느냐. 국민방위군 사건이니 이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을 죽인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죠. 제가 시간적 도리를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분단을 만든 사람이 분단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면 동아일보입니다. 우리는요 역사를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은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하고 민족지 서로 민족지라고 싸우는 꼴 보면요 참 기도 안 차죠. 조선일보는 아시다시피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고 그렇게 기염을 토하던 작자고 세력이고 동아일보는 동아일보 오보 사건 이거 여러분들 찾으면 동아일보 오보 사건이라 그러지 않고요 뭐라 그랬더라 하여튼 동아일보가 찬탁과 반탁을 거꾸로 말해가지고요 이 밑에 기사 한번 보십시오. 1945년 12월 27일자 동아일보 일면 기사에는 모스크바 외상회의에 논의된 조선 독립 문제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 점령 미국은 적시 독립 주장 아까 제가 설명하는 거하고 완전히 거꾸로죠.
이렇게 해서 찬탁과 반탁이 갈라지면서 서로 원수지간이 되고 상대방을 살려놓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빨갱이 논리가 필요하고 국가보안법, 일본의 치안유지법을 가져와서 이승만이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는 거죠. 이 사진에 명확하게 안 나오는데 이 미군이 38선에다가 여기다 줄을 긋고 있는 그 그림 사진이 있더라고요. 저렇게 줄 거 가지고 저거 마음대로 나부나라에 저렇게 만들었던 거죠. 이 비극을 금방 끝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세계에서 73년 동안이나 이 분단이 돼 있는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몇 년 있으면 통일이 될 건가? 글쎄요. 통일이 몇 년 있으면 될까? 전쟁 안 일어난다 하는 대표적인 예가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해외 자본, 우리는 삼성이 우리 거라고 생각하지만 삼성의 지분은 49%가 외국 거죠. 주로 미국이죠. 주로. 포스코의 50%, 한국 최대 금융그룹인 KB은행, KB금융은 또 3위의 신한금융은 60%를, 우리 자본이 40%밖에 안 돼. 현대차, SK텔레콤, 신세계, 이것도 외국 자본이 40%. 50%를 초과한 상장 기업이 36개나 된다. 그러면 뭐야? 이게 우리나라 게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이거 참, 이 사람들 전쟁하겠습니까? 자기네들 다 날아가 버리죠. 자기 재산. 분단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뭐예요? 무기 팔아먹어서 이익을 보는 군수업체들, 군수산업체들. 조선이 분단되어 있어야 미군이 주둔하면서 그 많은 돈을 미국이 뺏어갈 수 있는 것, 무기 팔아먹을 수 있는 것, 그런 거야. 이래가 급주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손해일까?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5,000개 정도 된답니다. 근데 북한은 2027년까지 최대 242개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고 막 그 미국 군사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믿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미국이 제일 지금 겁나는 것은 이 핵탄두를 개발해서 핵잠수함이 미국 태평양 어느 바다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튀어올라와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이것 때문에 그러죠. 미국은 조선하고 타협해서 적당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지금 죽이려고 아무리 죽이려 해도 안 돼요. 사실은 북한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그렇게 가난하지도 안 하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자립경제, 자립경생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하고는 상당히 자생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지금 한번 보세요. 코로나 지금 시작되고 나서 2년 동안 국경을 폐쇄시켜 버렸어요. 우리 자본주의 국가하고 다르죠. 완전히 폐쇄시켜서 외국은 중국도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또 굶어 죽었다는 소리 나올 텐데 요즘은 그런 소리 안 하더라고요. 네. 참 비극이죠.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있는. 미국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는 건 이것 좀 보면은 텍프트 카스라미략,
가스라 테프트 밀약 그렇게 배웠죠. 이거 일본의 내각 총리 가스라 다로하고 미국의 전쟁부 장관이었던 하워드 테프트, 이 사람들이 필리핀은 미국 너거 먹어라, 일본은 조선을 먹을게, 이렇게 해서 합의 받는 게 테프트 가스라 밀약,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죠. 이 참 미국과 일본은 우방국이다.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우방이니까 박근혜가 한일 군사 비밀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북한을 섬멸하기 위해서 이까지 하죠. 하고 나머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했는 데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 자, 아이고 선생님들 많이 오셨네요. 궁금하신 점, 질문하고 싶으신 점, 여기 오신 분, 예, 권원숙 선생님, 예. 네, 저는 그 헌법을 보면서 늘 궁금하고 의문이 들었던 게 있는데, 이게 헌법에 보면은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부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미 유엔에는 우리나라와 예. 예, 저기 북한이 다른 국가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전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북한은 그러면 이 헌법대로만 그대로 보자면 우리나라를 점거하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바꿔야 고민을 됩니다.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 유엔에 동시 가입했는 나라인데 북한이 우리 거다 이렇게 말하면 말도 안 되고, 이거 어거지를 제가 마지막에 뒤에 정리를 하겠는데요. 왜 저렇게 철저하게 막아놨을까 하는 것은 답이 나옵니다. 저절로. 지금 한 예를 들면요. 해방 전국에서 김일성이가 토지 정책 했는가 하고 이승만이 토지 정책하고 비교를 딱 해보면요. 김일성의 토지 정책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였어요. 일본 놈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 다 뺏어가지고 농민의 식구수로 해가 배분을 했습니다. 그것도 무상으로 배분을 했어요. 공짜로. 이거 보면은 일본에게 농사지어가 다 뺏기고 초급 목표하던 이 조선 사람들이 눈이 뒤집히죠. 우리는 왜 저렇게 못하나. 그래서 제주 4.3 항쟁에서 나오는 거, 미군 물러가라, 이게 나오죠. 그리고 왜 상당수의 그 해방 전국에서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왜 북한의 사회주의에 경도되어 있었느냐 하는 것은 토지 정책 아니라 정책만 봐도 비교할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영토가 유엔에 가입해 있는데 우리나라 한번 그러면 뭐야, 선생님 말씀대로 점거하고 있는 거죠. 가만 놔둬서 되겠습니까? 독도 일본 놈들이 뺏으려고 하는 것도 우리 가만 안 있다고 막 펄펄 뛰는데 말도 안 되죠. 빨리 헌법을 개정해야 될 거. 그런 이유 하나만 봐서 그런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면은 헌법이 우리 실정하고 맞지 않은 어거지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빨리 개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저걸 길을 쓰고 막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일본에 아까 말씀드린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머릿속에 가치관은 일본의 사고방식, 친일사관, 또 친독재, 친유신, 친학살 정권과 공존했던 세력들이 국민의힘이고 조중동 언론이고 기독교, 변절한 기독교 오고 이런 것들이 세력이 한 뭉치가 돼가지고 그냥
그 박근혜 사면시키주자고 지금 길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왜 저러고 있느냐. 헌법을 어기면, 도로교통법 어기면 막 죽이려고 막 사람 다 덤비는데, 자식들 뭐 때리거나 뭐 친구 학교 폭력하면은 죽일 놈이다 해가지고 그 대학 가는데 불이익까지 주면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헌법을 어기는데도 그걸 풀어주자고. 그런데 대통령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법 앞에 헌법을 넘어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게 위헌 아닐까요? 적어도 위헌이죠. 구체적으로 꼬집으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 다른 분들. 급식 교육 하시는 이빛바 선생님. 급식 문제야 뭐 당연히 우리 기본권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같이 하는 거는 마땅치 않은 것 같고요. 좀 아까 권옥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헌법 3조에 대해서 저는 기억에, 그 사회과 기억에 저희들이 그 교육받은 것 자체가, 권옥 선생님처럼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한테 가르쳐 준 선생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 북한도 한 민족이고 우리하고 같은 민족, 그 동등한 그 국민의 지위에서 이 통일을 염원한 헌법이다라고 배웠었어요. 저는 기억에. 그래서 물론 선생님 말씀도 옳으신데 그 개헌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합리적인 내용을 담은 개헌을 운동적으로 풀어내야 되는 거는 분명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통일의 그 수업을 받으면서 이게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국가라는 그 차원의 이 분단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통일을 그 염원이라는 방향에서만 논의하는 게 맞느냐. 지금 이 현실이 우리가 그러니까 헌법에서 정한 내용대로 한 목적적으로 같이 합쳐져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냐라는 그런 취지에서의 그 교육 방향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면은 아마 그 문제에 답이 나올 건데요. 지금 급식하고 관련도 있어요. 우리는 종자권 다 뺏겼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거는 이비관 선생님이 더 잘 아실 건데, 예. 우리는 사실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우리의 종자들, 시종자라 하나, 그런 것들 다 뺏겨서 우리가 그 급식 식량 마피아들이 세계의 식량을 독점하기 위해서 이걸 다 장악하고 미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만약에 식량이 모자라, 주식이 모자란다고 만약 가정했을 때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어마어마한 그 지불을 종자권을 사와야 되기 때문에 그하고도 다 관련이 있고요. 근데 이 진짜 통일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 오늘 대충 제가 전문가가 아닌 관점에서 그 인터넷을 찾아가 봤는 것만 해도 이런 정도인데, 내용을 정말 좀 구체적으로 전문가들 관점에서 이걸 보면은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풀어나가면 우리는 도대체 뭐냐, 왜 내가 가난한가 하는 답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은 그 공공재산에 대해서 또 정부의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재량권이 도량이 늘더라고요. 그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인데, 그죠? 무관심해서 그러죠. 그렇죠, 그래. 근데 내가 휴지를 막 아무데나 버려버리는 사람들, 그 예를 들더라도 그 휴지를 아무데나 버리면 결국 내 주머니의 예산을 가지고 그 청소부를 고용해서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이 지금 통일에 대한 문제도 내가 지금 뭐 조달인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큰지 감이 안 잡힐 것 같아서 제가 1조의 크기를 예를 들었는데 이 보통식 그리고요 국가보안법 여기도 그 정기환 선생님을 비롯해서 국가보안법 주장하시는 선생님들 계시는데 이 국가보안법이 나의 삶에 얼마나 옥죄이고 있고 내 주머니를 얼마나 뜯어가고 내가 양심의 자유 헌법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그 악법이라 하는 걸 안다면 그냥 야 이 나쁜 새끼들아 국가보안법이 뭐 헌법의 모법이냐 빨리 내놔 없애라 폐지해라 나올 건데 저 사람들 빨갱이 아니야 이런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 지식인들 머릿속에요 지식인들 미국 일본의 가치관이 담겨있는 지식인들은 벌 받아야 됩니다 솔직히. 너 대학 나왔다 먹물 들었다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똑똑해요 훌륭해요. 똑똑한지는 모르지만 훌륭하지는 않거든요. 정말로 이 귀한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국민으로서 존경받고 대접받아야 될 사람들은 이 농사 짓고 애써서 자기 몸으로 벌어먹고 살면서 자식 키우고 법 모르고 법을 몰라도 사는 이런 사람들이 애국자고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못 배우고 못난 사람들은 무식해서 촌놈이고 업신여긴 짓밟혀도 좋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도록 만드는 그 운명론을 만드는 놈들이 지식인들이에요. 지식인들 대학 나왔다는 놈들. 죄송합니다. 대학 안 나온 사람들이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농산물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있으면 한번 합시다. 이 종자권 다 뺏기고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자본가들은 이런 사람들 보면 전쟁이 터져도 자가용 비행기 가지고 도망가 버리면 되니까 다른 나라에 겁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저 한번 보세요. 미얀마 보세요. 누가 죽습니까? 4.19 혁명 때 죽은 사람의 비율을 보면 전부 20대들 대부분이에요. 30대 초반하고. 나이 든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그거는 5.18 때도 그랬고 늘 그랬어요. 그런데 민주주의의 주인은 이 정말로 평범한 사람, 시민들, 백성들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평소에 참 무시당하고 업신여기고 가난하다고 사람 취급 못 받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독재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뭐에 걸립니까? 국가보안법 7조에 걸립니다. 네. 또요. 9시까지 할게요. 9시에 칼같이 마치자 했는 사람 때문에 겁이 나서 9시에 이거 진짜 우리 현대사 교육하고 저는 헌법 교육과 철학을 안 하면은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철학은 뭐 칸트나 니체가 아니고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이란 무엇인가, 사람답게 사는 게 뭔가, 행복이 도대체 뭔가, 이게 철학이거든요. 뭐 칸트 니체가 하는 그런 어려운 소리는 지식인들 타령인 지식 타령이지 서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에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필요한 것은 삶의 문제, 헌법 몇 조 몰라도요. 근데 저는 헌법 왜 해야 되느냐 하면 그래도 우리가 주권자라는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이다 말, 우리가 주인이라고. 저 뭐 유명대학 나왔기 때문에 전직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판검사를 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는 천부적인 인권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 외모 잘생겼니? 이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사람 외모 뭐 뜯어먹나요 누가? 부부로 잘생긴 사람 만나가 그 사람들이 뭐 그래서 그 대를 이어서 잘생긴 사람 어느 대학 출신 무슨 전직이 뭐다 이래가 그 사람들이
세상을 쥐고 흔들고 독식하고 독점하고 하는 세상, 그런 세상에 좀 저항할 줄 알아야 되는데 헌법 모르면 저항 못 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그 강정미 이사, 저 상임이사 이야기하실 때 그 헌법 읽으면서 참 울먹이는 분들 계시는 걸 보고서 역시 우리는 저력이 있다. 우리가 분노할 줄만 알면, 예?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고 분노할 줄만 알면 내 거 지키자. 재산을 얼마 지키는 거 아니고 주권 지키자.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자. 이런 게 목적이 되고 그런 실천을 하면 여러분들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뭐 돈이 많은 거, 외모, 키나 사회적 지위나 뭐 이런 거 관계없이 다 귀한 존재로서 대접받고 서로 존중하고 그런 거 가르쳐 놓으면 학교 폭력이 있겠습니까? 학교 폭력 왜 생기는지도 몰라요. 이 장관이라는 사람이. 예, 자꾸 내 혼자 말하게 하지 말고 사람만 질문 좀 하자고 되겠네. 저는 그 교육 정기환 선생님도 사학에 몸담고 계시지만은 공립학교 왜 자꾸 예, 공립학교의 교육보다는 이 대안학교 교육 좀 이런 진보적인 교육을 좀 하겠다는 분들 참 힘들어요. 그리고 교육이나 의료를 장사꾼한테 맡긴다, 자본한테 맡긴다 하는 것은 이건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조선은요, 제일 기본적인 게 두 가지. 하나는 교육과 의료,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지금도 실시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북한의 의료 실정에 대해서 줌으로 2시간 동안 강의하시는 한 의사분이 있어가지고 강의를 들었는데, 야, 그 강의 들으면서 뭘 느꼈냐 하면은 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북한, 저 가난한 나라가 무상의료를 하면서 주치의제도 아시죠? 네. 예, 의사들이 마을에 다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건강관리, 몸의 상태 이런 걸 뭐 식습관 이런 것까지 다 체크해서 그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뭐 다행히 대장암 걸렸다가 살아나기는 살아났지만 젊었을 때 죽을 고생해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병 들어서 벌었는 돈 다 집어넣고 고생대로 하고 자식에게 짐은 짐대로 맡기고 죽는 이 비극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돈 열심히 벌어도 뭐합니까? 이거 우리도 의료를 장사꾼한테 맡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면 무상의료 시키면 쿠바나 북한처럼 그렇게 하면요. 다른 거 별로 돈 드는 거 없어요. 나이 들면 이제 자식들 저거 먹으라고 이렇게 직장만 구하면은 우리 아프지만 안 하면은 건강하게 살면은 자식들 걱정 안 시키고 살다가 편하게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 경로당 양로원 감옥이지. 그게 저는 그 장모님이 지금 살아 계시는데 90이 넘었는데 양로원에 가 계시거든요. 그게 몇 번 찾아갔는데 참 불쌍하더라고요. 인생의 말로가 저기서 죽음을 기다리는 저런 모습이면 나도 저기 간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는 우리는 헌법 10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34조 10조의 국가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살도록 하는 의무가 있다. 양로원에 가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행복 최소한의 인간답게 산다고 하는지. 우리가 헌법 제대로 읽어서
저런 거 하나라도 따오면 어떨까? 우리 국민들의 한 70%만 무상의료 하자. 무상의료 마치 그 사립학교에 교육을 맡기듯이 예? 서울대까지도 법인화시켜서 사립학교 만들어 버렸잖아요. 사립학교에다가 교육을 맡기는 거나 의료를 자본에게 맡기는 거나 참 자본주의라는 것은 나는 자본주의는 악마라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가 좋다 소리 안 했습니다. 공산주의 좋다 하면 질죠. 예. 오늘 그만하시죠. 네. 그만해도 되겠습니까? 네. 아, 수고 많으셨어요, 이사장님. 그럼 다음 시간에 그 다음부터 이어서 통일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내가 북한이 좋다, 남한이 좋다 이런 소리 하기 전에 통일 방안 들으시면 아하, 왜 우리가 서로 막고 있는지, 왜 통일이 안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혈압을 높여가 자꾸 가는데 어디 가든지 이렇게 해서 열을 올려가지고 내 혼자서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도 7시 반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 7시 반입니다. 예. 네. 31명이 오늘은 18명이 되네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